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햄버거인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중요 의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햄버거나 먹으면서 논의할 내용은 아닐 텐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현직 군 관계자도 아닌 퇴역한 군 지휘관이 이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요. 계엄령 포고문 초안까지 작성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 기가 막히지만 그걸 11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매듭 지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에 대해서 외국의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도움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효율성 극대화와 갈등 해결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번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속에서 햄버거 회동과 빠른 국면 전환이라는 빨리빨리 문화의 명과 암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18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 여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측정기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가 지난 2019년도부터 여수 국가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사업 중 일부 내용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여수시의회 시정 질의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 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여수산단 재난 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과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사업, 또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네. 올해부터는 앞으로 4년 동안 160억 원을 투입해 여수화학산단의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이 추진됩니다. 네. 이 문제는 완료된 일부 사업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인데요.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여수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를 통해 여수 국가산단 20곳에 설치 운영 중인 대기 오염물질 측정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여수 산단에 설치된 대기 오염물질 측정기는 대당 1,000만 원으로 이 현장의 대기 환경에 대한 농도 표시가 가능하고 또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네. 문제는 여수 산단 기업들이 배출하는 유해 물질이 각기 다른 상황인데도 같은 제품의 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상당수의 측정기가 유해 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수산단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고가의 측정기 가운데 상당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부실 측정기 논란의 쟁점을 조금 더 짚어주시죠. 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 산단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설치된 20개 지점 중 10개 지점은 일부 항목의 대기 유해물질의 측정이 불가능한 측정기라고 확인됐습니다. 네. 해당 의원은 설치된 측정기가 미세먼지나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염화가스,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여수화학산단에서 많이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황화수소 등의 유독가스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결국 일부 측정기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재 프로필렌과 에틸렌 등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배출하고 있는 산단 일부 입주업체 인근에 이 계측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송하진 의원은 올해 3차례나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여수 산단 특정 회사의 경우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가 가스 누출을 계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수년 전 오염물질 측정 조작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대기 오염 측정기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 탓이냐며 여수시를 대상으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여수 산단 안전체계 구축 사업 중 일부 사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며 그동안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 중복 사업이나 특혜 소지가 있는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행된 사업에 대한 또 진행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꼼꼼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시가 시 마스코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시의회가 해당 사업 추진에 시 교육특구 예산을 쓰려고 했다며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광양시가 시 마스코트인 해아를 리모델링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광양시 의회가 사업에 사용하려는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광양시 의회는 광양시가 리모델링 하겠다는 이 해아 마스코트와 관련해 이미 광양시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 메도리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해아 마스코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적절하지 않고 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발전 특구 예산을 사용해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광양시 의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애복지 캐릭터 개발비 2천만 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000만 원, 조형물 설치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포함된 1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발전 특구 사업비를 시 캐릭터 홍보물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인데 해당 예산을 세운 광양시의 입장도 있을 듯해요. 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교육발전 특구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취지와 동떨어지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예산을 편성한 광양시 집행부는 이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를 신청하면서 이 생애복지 플랫폼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또 복지 플랫폼 전용 캐릭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 플랫폼을 친근하게 홍보하는 것이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같은 광양시 집행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에서는 이 오래전에 사용되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광양시의 마스코트인 해아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도리 마스코트와 혼선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순천 소식입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순천시의 안전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을 했고 대규모 산단이 소재한 여수나 광양에 비해서도 낮은 안전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생태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순천시의 안전지수 평가가 대규모 산단이 입주해 있는 여수나 광양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네. 이 안전도시를 추구해온 순천시가 체면을 구겼습니다. 예.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매년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의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의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평가 년도인 2023년도 순천시 안전지수가 교통사고 4등급, 화재가 4등급, 범죄가 4등급, 생활안전이 3등급, 자살이 2등급, 감염병이 3등급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순천시의 안전지수 전년 대비 자살 분야만 안전지수가 한 단계 상승했는데 이 안전지수는 각 분야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되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순천시의 안전지수는 인근 도시인 광양시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또 감염병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여수시와 비교해서도 순천은 교통사고 지수가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행안부의 안전지수 발표와 관련해 순천시는 최근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개선 전략교육을 진행했고 분야별로 등급을 확인하고 현안 문제를 분석해 핵심 과제를 발굴해 안전지수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쑥대밭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정리가 돼가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고, 여전히 지난 한 몇 주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뉴스 보시느라고 바빴던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아요. 예, 뉴스 특보가 계속 막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뭐 이제 수사가 또 진행 중이고 예. 또 여야가 합의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 토요일에 14일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염원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염원하셨죠. 대다수의 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뭐 큰 뉴스가 많이 나와서 네네. 일주일 만에 저희가 뵀는데 되게 또 오랜만에 본 느낌이 저는 또 그러니까요. 드네요. 뭐, 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게 참. 말입니다. 자, 오늘 먼저 화재 판결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 판결을 한 번쯤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이제 최종 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징역 2년형이 1심에서부터 선고가 됐었고요. 예. 이 징역형에 대한 것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마지막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이제 판단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지난 16일 날 이제 수감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 오늘은 어떤 뭐 이 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입장보다는 이제 판결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상당히 혐의가 많았습니다. 뭐 한 10가지 넘는 혐의가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이 뭐 아들과 딸에 대한 그 뭐 입학과 관련한 업무 방해, 뭐 어떤 사문서 뭐 공문서 위조 뭐 이런 건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뭐 일부 무죄가 나오기도 했지만 업무 방해, 그다음에 뭐 유괴 공무 집행 방해라는 게 이제 유괴 공무 집행 방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조국 그 이제 전 대표가 예.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제 출결 일수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출결 일수를 이제는 뭐 인턴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대체를 한 건데 이거를 좀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허위로 발급이 된 거다. 실제로는 그런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또 업무 방해로 인정이 됐고 또 이제 아들에 대해서 뭐 미국 대학교 온라인 시험 관련 업무 방해가 또 인정이 됐는데 예. 이 부분도 뭐 나중에라도 뭐 성적 조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이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아들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유괴공무집행 방해. 이 유괴공무집행 방해가 뭐냐면 네. 아들이 그 이제 사용하던 그 PC를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인턴십 활동 증명서 위조와 관련된 뭐 그림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장학 증명서 등도 허위인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에 대한 조국 전 대표의 고의나 공모 가담도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도 인정이 됐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장학금 지급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장학금 지급을 과연 그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장학금 부정수수.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뇌물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 장학금을 뇌물로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이 장학금 규정이나 선발 지침 등을 보면 이거에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게 판결 이유입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당시에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던 조국 전 대표에게 장학금의 형식을 빌려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이 됐고 이제 뇌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직무 예.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외에 네. 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14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7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 뭐 7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예. 반반씩 이렇게 나뉜 건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학금 관련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수수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걸린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예. 뭐 그 이외에도 뭐 무죄로 나온 부분들 보면은 뭐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를 했느냐. 그래서 피고인의 아내가 했으니까 피고인이 직접 한 게 아니다. 조국이 한 게 아니다. 뭐 예. 이런 내용으로 지금 무죄가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이 뭐 그렇게 조국 전 장관에게 사실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했지 조국이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장학금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증거 은닉 교사,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내와 증거를 은닉하기로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하기로 공모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예. 그 뭐 다른 사실들도 뭐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공직자윤리법, 뭐 증거윤리 교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뭐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죄명들도 많고 내용들도 사실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은 좀 내용이 복잡할 수는 있는데 예. 일단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14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7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그리고 7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어쨌든 1심, 2심, 3심 다 결론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이렇게 이제 좀 선고가 돼서 확정이 됐는데 뭐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이냐 죽은 권력이냐를 떠나서 잘못한 게 있다라면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뭐 조국 전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가 수긍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뭐 2년간 징역을 살게 됐고, 또 그 이후에 피선거권도 지금 박탈당하잖아요. 몇 년이죠? 그러니까 형이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FM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중간에 뭐 사면 이야기 벌써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국민들 법감정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2년을 다 산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2년 살고 5년 적용지가 되면 앞으로 7년간은 어떤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기소된 지 뭐 거의 5년 만에 5년입니다. 나온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럴 사이에 수밖에 국회의원도 없는 되셨잖아요. 것이 그러니까요. 1심, 2심, 3심까지 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가지의 혐의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들 보면 한 가지 혐의만 가지고 재판을 해도 오래 걸리는데 이 14가지 사안들을 이게 개개인 사안별로 봐서 지금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온 일일이 다 따져야 됩니다. 일일이. 예, 다 구분 지어서. 그러니까 공소 사실이 14개면은 14개에 대해서 다 입장을 밝히고 다툴 거 있으면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죠. 예. 이게 뭐 뉴스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대표 이렇게 네. 하지만 이게 사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맞아요. 그 그렇죠. 혐의들이 엄청나게 더 많았고, 일부는 또 무죄가 나왔지만 또 일부는 또 유죄 네. 확정이 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재판 결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사면 이야기는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정권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사면을 하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복권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뭐 확정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사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이야기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잘못한 게 확정됐잖아요. 밝혀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책임지는 자세부터 먼저 좀 요구되는 것이겠죠. 네. 네, 조국 전 대표는 판결에 동의는 못하지만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수감됐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 알아봤고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라전 법정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진, 이결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주제 토크는 아무래도 지난 주말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의 상황들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이제 판결할 일만 남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자, 또 헌법재판관 6명 체제로 탄핵 심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개헌법을 손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심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탄핵 심판은 소추위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지금 정청래 위원님이시죠. 이 이제 소추위원이 됩니다. 이 소추위원은 이제 정본을 이제 제출해서 탄핵 심판 청구하고요. 중요한 이제 그게 있는데 심판의 변론에서 필청구일을 신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출석해서 신문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만약에 이렇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 이제 변론 기일에 원래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당사자 출석 없이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해야 되고 네. 어쨌든 당사자가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올지 말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본인이 국회에 아니 저기 생방송을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변론일에서도 나온다고 직접 하셨으니까. 쓰시겠다라고 하시니 나오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180일 이내에 그 전에 결과 나오겠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 일 텐데요. 네, 우선 기각된다면 대통령은 곧바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 지금 탄핵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됐어요 이미. 네. 근데 그럼 그 심판을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헌재가 180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선고를 할 건데 만약에 기각한다라고 선고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즉시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인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지금도 직무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네.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예.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결정이 나오면 예. 그래도 이제 일단은 공석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고리 상태가 되는 거니까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차기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60일 이내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우리 국민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사실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봤죠. 네, 맞습니다. 노무현 8년 전에 대통령도 이제 그때는 기각이 네, 됐었고,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또 8년 전에는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적이 맞아요.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되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질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거 그게 좀 걱정이에요. 참- 이게 뭔가 예. 약간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사실은 마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어야 하는데 이런 예. 일이 자꾸 보이지만 벌어진다는 웃을 수 것은 없는 음, 그런 슬픕니다. 아마 모든 또 국민 모두가 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권한 대행 체제가 일단 60일까지는 대선 전까지는 유지가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권한 대행 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 이 법적 지위 또 권한 범위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절차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왜 이게 6인으로 할 거냐 9인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왜 이렇게 여야가 또 날선 대립을 하느냐면, 일단 그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심리 자체를 하려면 심리 정족수가 7명이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가처분 신청으로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탄핵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행 체제로 6인으로 그대로 가서 만약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명 전부가 만장일치로. 찬성하지 않는 한
이제 탄핵이 안 되는 것이고 9인이 되면 3분의 2 이상이 되면 되니까 3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렇죠.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9명이 원래 정원인데 지금 3명이 공석 상태여서 6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3명을 12월 내에 임명을 시켜서 그러니까 9인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야당 측 입장이고 네. 여당 측 입장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권한대행인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 정도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누구를 임명하고 이런 권한까지는 새로운 것을 할 예, 수는 없다. 행사할 수는 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야당에서는 그 지금 3명 공석인 재판관이 공교롭게도 국회 추천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정원이 9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이렇게 각각 3명씩 추천권이 있어요. 그리고 임명을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임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 비어 있는 것이 또 국회 추천 몫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하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권리 행사라기보다도 권한 행사라기보다도 뭐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에 불과하니까 예. 당연히 임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예. 전에도 있었던 만큼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헌법재판소도 지금 야당의 입장하고 좀 비슷한 입장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원을 그러게요. 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예, 어제 헌재가 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재판관의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적으로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규정이 딱 그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해석을 가지고 대통령이 싸우는 건데. 고리 시에 누가 어떤 순서로 권한대행을 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석이 엇갈리고 뭐 입장이 엇갈리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일단 지금 심리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 그렇습니다. 6명에서 시작을 했고 추가로 3인이 임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9명에서 다시 이렇게 함께 심판을 하는 하게 되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심리가 개시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 정족수가 있고 의결 정족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든 뭐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행 그래요? 법이 그래요. 예. 그렇다면 지금 6명밖에 없으니까 심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금 의결이 됐고 가결이 됐고 지금 심판 중이잖아요. 근데 이진숙 그 위원장이 일단 헌법재판소법에서 지금 7명 이상으로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했어요.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그러네 이거 일단은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겠네라고 해서 일단 이 조항의 효력이 정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정족수에 대한 규정 자체가 지금 효력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당연히 지금 심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이었다면 6명으로서는 심리도 시작을 못했던 그렇죠. 원칙적으로 못하죠.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예, 이진숙에 대한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초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심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일정 부분 교통 정리가 된 거죠. 그러게요. 예. 자, 또 하나 짚어볼 것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절차가 상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또 없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났다면 탄핵 심판의 근거로 이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조항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예. 심판 절차의 정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 이제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답니다. 정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 헌법재판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동시에 진행되고 지금 이제 이 탄핵 심판과 또 수사에 대해서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네. 좀 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좀 밝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이라는 것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형사소송 이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재판 절차를 중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와 별개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리고 당연히 그 수사에서 나온 어떤 결과들도 이 헌법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영향은 주게 됩니다.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이 나온 것 중에 예.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예. 정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지할지 말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사실 손중성 검사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절차가 정지돼 있어요. 형사사건 결과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근데 지금 이거는 일개 검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조속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한들 그것에 뭐 강력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모든 내용이 막 공개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특정 어떤 의혹에 대한 자료들이 그렇다라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것 때문에 정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로 정지시키면은 무한정 1심, 2심, 3심 수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심 재판 형사 사건 관련해서 예.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한정 정지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긍하겠습니까? 당연히 수긍 안 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불확정 상태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럴 것 같지는 혹시 않습니다. 반대는요? 어떤 이게 뭐 탄핵이 막 인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탄핵 인용 기각 결과를 가지고도 수사에 영향을 또 미칠 가능성. 그거에 대한 조항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조항이 뭐냐면 헌법재판소법 제54조의 이 결정의 효력입니다. 탄핵 결정은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네. 뭐 갑자기 윤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가 중지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뭐 수사해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하면 처벌로 갈 것이고요. 마찬가지예요. 탄핵이 인용돼도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면제되지가 않는 부분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파면됐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한 게 맞고 예.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린 예, 거잖아요. 예, 예.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수사할 수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탄핵 사태가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엄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얻게 하는 등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12.3 그 비상계엄 예. 그 이후로 총 16개에 달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 내용은 이제 뭐 어떻게 좀 몇 개 말씀드리자면 이게 대통령이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전쟁이 아니고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해제 요구가 됐는데 또 뭐 바로 그거를 발표하지 않고 뭐 또 국무위원회 뭐 심의를 거쳐야 되나 뭐 이런 또 조항에 대한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고 절차를 안 지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국회 통고 절차는 물론 국회 폐회 시 집회를 요구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선포 자체를 무효로 하는 뭐 이러한 또 개정안도 되어 있고 또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뭐 이런 일부 진술들 때문에 이 예. 부분과 관련해서도 절대 국회의원이 뭐 살인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걸 아예 명문 규정으로 넣자라는 또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한데 그것이 남용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니까 네. 이걸 조금 더 제약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보자라고 지금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것들이 지금
지금 같은 어떤 여론이라든지 법 감정에 따르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또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번 집회들을 통해서 거리 청소부터 선결제, 또 후원 등으로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지역에서도 선결제, 후원 등으로 따뜻한 나눔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순천 신대지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는 청년 한약사는요, 이 손수 쌍화탕을 제조해서 서울 집회를 참여한 시민들을 위한 후원을 했습니다. 네. 또 순천 한 택시기사는 집회 현장 인근 카페에 110잔의 커피를 선결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와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6년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 시민들이 커피 한 잔이라며 남겼던 그 잔돈 등 그런 마음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되돌려드리는 의미에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순천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에서는 이 집회 현장에서 가루떡 1000개, 어묵 1000개를 준비해서 집회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집회 현장을 따뜻하게 후원했던 순천시 농민회 최성석 회원과 순천시 여성 해룡농민회 유미숙 회원 만나봤습니다. 저는 순천시 농민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성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농민회도 어떻게 보면 사회 변혁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시골에서 솔직히 날마다 촛불 집회는 참여할 수 없지만 마음만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는 활동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좀 회의를 갖고 그 회의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이제 올해 농사지은 가래떡을 강면에서 20kg짜리 한 2개씩 이렇게 해서 한 10가마 정도를 준비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 방앗간에서 뽑고 포장하고 그런 건 저희들보다는 또 우리 여성 농민들이 더 나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했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부스 설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서로 간에 협력해서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떡 뽑는 것들은 맡겼지만 아침 한 8시부터인가 포장을 해서 12시, 한 2시경까지 그 현장에 도착을 했고, 또 그 외에 이제 부스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선전물 부착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원래 촛불 집회가 3시부터 했는데 1시 반부터 해가지고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또 그곳에서 이제 어떤 나눔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면서 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시대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탄핵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가결이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이건 탄핵이 아니라 축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어울려서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흥겹게 했던 것이 나는데, 이건 역사에 있어서 잘못한 위정자를 우리 스스로 벌할 수 있다는, 또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축제의 장이었고, 그날 저 아들놈도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놈도 갔는데 이야기했던 게, 이건 다른 아닌 어떤 교육이다, 역사 교육이다, 네가 책에서 붙는 것보다 훨씬 네 기억에 오래 남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전봉준 투쟁단이라 해가지고 트랙터로 전국을 선전을 하면서 서울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탄핵되고 나서 지금 탄핵이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변에서 사회 대개혁들을, 개헌들을 해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지난 월요일 날 16일부터 우리 한반도를 동군 서군으로 나눠서 무안에서 출발하고 전주에서 출발해서 각각 트랙터를 운전을 하고 지금 서울까지 선전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외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랙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기간에 시간별로
날짜별로 저희들이 결합하고 우리는 내일 모레 20일 날 아마 그때쯤 되면 트랙터가 수원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 수원에 가서 또 하루 종일 트랙터를 우리 순천시 농민회 회원들이 운전하고 아마 서울 쪽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었지만 그런 어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사회개혁이라는 큰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탄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꼈던 것 같고, 그 속에서 그것이 크게 가래떡 네 줄기였지만 실제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라 너무나 좋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서로 간에. 특히 올해같이 그 쌀이 좀 많이 생산돼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우리 떡으로 이렇게 가래떡을 만들었다는데 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시위 현장에 있었지만 특히 이 앞에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도 막 그 아파트에서 그 주민들이 봉다리에 싸가지고 음식들을 갖다 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또 새롭게 성결제라 해가지고 저희 그날 현장에서도 옆에 있는 어떤 음식점이나 또는 옆에 있는 카페에 국밥도 시켜놓고 또 커피도 시켜놓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또 새로운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자리에 많이 왔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넥타이 부대라고 해서 많이 왔는데 엊그저께 그 탄핵하는 그런 그 자리에는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20대, 10대 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 배운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이후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어떤 근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희망도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순천시 여성 해룡 농민의 유미숙 사무장이요. 그동안 모든 단체, 사회단체에서 계속 매주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서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시 여성 농민회나 농민회는 바쁘다는 이유로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순천시 농민회에서 여성 농민에게 도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은 농사 쌀로 조금 봉사하면 어떻겠냐. 여러 사람들 추울 때 고생하시니까 따뜻한 떡국 아니면 오뎅 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래떡으로 우리 농민들의 쌀값을 내리는 윤석열을 탄핵하고자 그냥 가래떡으로 우리 시민들이 단체,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나 맛있는 거 배부르게 탄핵할 수 있게끔 도움 주고자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해룡 여성 농민회에서 다른 여성 농민회는 방앗간이 멀어서 도움 요청하기에는 뭐하고 해룡 여성 농민회 회장님과 우리 여기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떡 빼면서 1000개 이상을 이렇게 랩으로 싸가면서 한 6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순천시 이제 사무국에서는 오뎅 끼우기 그것도 한 3시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론 우리 지지자는 아니었지만은 잘할 거라고 믿었는데 정말 나라를 팔아먹어 가면서까지 우리 국민들을 정말 창피하게 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을 그리고 너무 탄압했어요. 모든 보조금을 다 없애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힘이라도 보태서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했죠. 가슴이 뭉클했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막 으쌰으쌰 할 때 우리는 추워가지고 떨 때 우리는 그 국물을 줄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함 있잖아요. 온몸이 녹아내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드려야죠 하고 줄 때 그 흐뭇함이 굉장히 좋았죠. 보람을 느끼죠. 보람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일단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저도 같이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정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덩실덩실 춤출 때 우리 민족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우리 농민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정말 수고하신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함을 느꼈죠. 저희는 이제 저희 쌀 가지고 나눔을 했지만 선뜻 현금 결제한다는 것이 보통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자기는 참여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걸 해줬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매일 못하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죠. 라디오 전망대의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